자, 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수능 특강을 또 풀어볼 건데요. 일단 우리 교과서 진도는 지난 영상 강의까지 했던 발표,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상황에 맞는 표현 전략이었나? 이렇게 두 단원 교과서 진도를 일단 나갔고요. 선생님이 계획했던 교과서 진도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와서 수능 특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어볼 수능 특강은 사회문화 9챕터고요. 교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45쪽부터 149쪽까지 있는 지문과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재가 없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프린트물을 앞에 있는 탁자에다 놨어요. 앞에 여러분들 지금 있는 교실 앞쪽에 탁자나 이런 데 올려놨으니까 가져가서 풀어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쌤이 부탁을 하자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시간을 8분이든 10분이든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시간 설정해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요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풀지 않은 상태로 무작정 들으면은 여러분들 얻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 글 자체를 읽고 독해내는 그런 연습도 안 될 뿐더러, 그리고 읽지 않은 상태로 설명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교화 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 이 강의를, 영상을 시청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풀어봅니다. 선생님이 이 영상 안에서 따로 시간을 주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을 멈춰놓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준비 시작. 자, 다 풀었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글이었는지 읽어보고 그 다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깊이 있는 생각 또는 실제 경험을 통해, 깊이 있는 생각 그리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무언가 배우고 깨달을 수도 있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신념이나 태도가 형성되고 기존의 태도나 행동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념, 태도 형성되고 태도나 행동이 변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학습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있죠? 학습의 개념 혹은 정의가 나와 있는데, 학습의 개념,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은, 깊이 있는 생각과 실제 경험을 통해 무언가 배우고 깨닫고 그 과정에서 신념이나 태도가 형성되거나 기존의 태도나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학습,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장에서 소비자가 구매행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소비자의 구매행동에서도 학습이 일어나요. 이러한 소비자 학습은 크게 인지적 학습과 행동적 학습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특히 학습 중에서도 소비자의 학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소비자 학습,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밑줄 쳐 있고 기호까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문단, 소비자는 구매를 위한 정보를 기억 속에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외적 탐색을 하게 됩니다. 외적 탐색이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정보가 충분히 없으면 탐색을 해야겠죠. 여러분들도 무언가 과제를 수행하거나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것과 관련된 정보가 없으면 정보를 찾아 나서잖아요. 이때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대중매체에서 획득한 정보 등을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외적 탐색의 예시로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알게 되는 것, 또는 대중매체에서 획득한 정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외적 탐색의 예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외적 탐색의 결과 정보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획득한 정보를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라고 나와 있죠. 정보를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지적 사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인지적 학습이란다. 탐색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인지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 우리가 인지적 학습이라고 그런다. 자, 소비자의 인지적 학습에 대한 연구는 인지주의 심리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인지주의 심리학. 심리학에 관심 많은 사람들 아마 인지주의 심리학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인지주의 심리학은 스키마 이론을 근간으로 삼고 있어. 자, 스키마 이론.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에 주목한다. 이때 스키마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스키마란 뭐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지식의 구조를 일컫는다라고 나와 있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지식의 구조. 뭐 이 스키마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특정 한 가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지식들이 다 막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관련을 맺고 관계를 맺어서 머릿속에 일정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구조를 스키마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인지주의 심리학이라는 것은 스키마 이론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자, 인지주의 심리학에서는 소비자가 새롭게 얻게 된 지식에 의해 기존의 지식 구조의 첨가, 조율, 재구조화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기존의 지식 구조는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스키마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스키마에 뭔가 첨가가 일어나기도 하고 조율이 일어나기도 하고 재구조화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먼저 첨가란 뭐예요?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처리를 통해 기존의 지식 구조에 새로운 지식이나 신념을 덧붙이는 것. 자, 기존의 지식 구조에 새로운 지식이나 신념을 덧붙이는 것을 우리가 첨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사의 운동화는 쿠션감이 좋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면 기존의 A사의 지식 구조에 이 새로운 지식을 덧붙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자, A사의 운동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 A사의 운동화와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지식 구조를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보자면은 운동화 디자인이 이쁘다. 디자인 이쁘다. 그리고 또 뭐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세탁이 편하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로고가 이쁘다? 로고가 이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치자. 그러면 뭐야? 이 A사 운동화라는 걸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게 지식 구조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한 가지가 플러스 돼가지고 쿠션감이라는 새로운 지식이나 어떤 사실 정보 이런 것들이 첨가되는 거죠. 덧붙여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첨가의 예시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첨가에는 연상적 학습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연상적 학습이라는 학습의 한 유형도 첨가의 한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포함이 된다 했으니까. 연상적 학습이란 기업이 소비자에게 어떤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특정 브랜드나 상품이 생각나도록 학습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 기업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특정 브랜드나 상품이 생각나도록 학습시키는 것을 말한다. 됐죠? 예를 들어서 어떤 욕구가 일어날 때, 즉, 운동화를 하나 사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 근데 어때? A사 운동화가 되게 쿠션감도 좋고, 뭐, 디자인도 예뻤고, 세탁도 편하고, 로고도 예쁘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운동화를 사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났을 때, 이 A사 운동화를 딱 떠올리게 하는 거야. 생각나도록 학습시키는 거야. 그게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 거야? 이 첨가의 한 종류인 연상적 학습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연상적 학습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학습 효과가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첨가는 소비자의 지식 구조에 큰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큰 변화를 야기하진 않아요. 큰 변화는 아니다. 하지만 지식 구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 지금 보세요. 기존에 있던 이런 지식 구조에다가 쿠션감 더해지고 나중에 또 다른 것들이 더 첨가될 수 있겠죠. 이러면서 지식 구조가 더 공고해지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두 번째로 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율. 여기도 번호 매겨볼까요? 1, 2, 조율.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지식을 축적함에 따라 자신이 가진 지식 구조를 검토하여 일반화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지식 구조를 뭔가 다른 걸 이렇게 덧붙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축적된 지식 구조를 검토하고 이걸 일반화할 수도 있어요. 자, 일반화하는 게 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조율의 과정에서 소비자의 지식 구조 중 일부가 서로 결합되어 보다 일반화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비자의 지식구조 중 일부가 서로 결합되어서 일반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식구조 중 일부가 서로 결합되는 행위를 우리가 일반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B사의 여러 서비스를 두고 다양한 여러 특성이 결합되면 B사의 서비스는 고품질이다와 같은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우리 앞서 배웠던 다른 그 챕터에 있던 글 중에서 뭐였더라? 그 학자들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자극 일반화라는 그 기업들이 어떤 소비자들을 이렇게 소비자들로 하여금 어떤 자기들의 상품을 사게 할 때 자극 일반화라는 전략이 있었죠. 그게 떠오르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예시도 그때 선생님이 막 나이키 예를 들어가면서 나이키에서 생산하는 축구하는 농구하는 고품질이고 막 이런 거 예시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거랑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지문인 것 같아요. 아무튼 B사의 서비스는 고품질과 같은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디자인 이쁘고 세탁 편하고 로고 이쁘고 쿠션감 좋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뭐가 있다 쳐볼까? 잘 안 찢어지고 잘 안 찢어짐 그리고 뭐가 있을까? 튼튼하다 발을 잘 보호해줘요 막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이런 것들을 쫙 묶어가지고 일반화시켜서 고품질이다 라는 특성으로 묶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화는 좀 더 상위 개념이나 어떤 그 상위 범주로 묶어내는 거예요. 묶어내는 거. 정말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은 포도, 사과, 배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뭐라고 부를 수 있죠? 과일이라고 할 수 있죠? 과일이라는 것은 이런 하위 개념들을 묶어내는 더 넓은 범주의 개념입니다. 상위 개념이죠. 이런 걸 일반화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조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존에 있던 지식구조를 검토하고 결합시키고 묶어내는 행위를 통해서 일반화하는 작업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화, 조율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재구조화가 있습니다. 재구조화. 기존의 지식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구조를 생성하거나 아예 다른 새로운 의미구조를 생성해요. 그리고 기존의 지식구조를 아예 새롭게 재편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죠. 자, 재구조화는 첨가나 조율과 달리 이렇게 대조되는 부분 진짜 주목해야 돼요. 왜냐, 이런 것들 모의고사 같은 거 풀다 보면 굉장히 선지에 헷갈리게 잘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조되는 부분들 뭐뭐와 마찬가지로 또는 뭐뭐와 달리 이런 표현도 되게 주목해야 됩니다. 비교 대조하는 표현들. 지식구조의 위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광범위한 인지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거는 첨가 조율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 있던 지식구조, 즉 기존에 있던 스키마에다가 무언가 지식을 쏙 더하거나 기존에 있던 거를 뭔가 합치고 묶고 일반화하는 작업을 했던 거라면은 이거는 지식구조의 위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인지적 노력을 필요로 한대요. 더 그만큼 인지적인 부담이 강한 그런 작업이겠죠. 예를 들어서 통신사인 C사가 기존 서비스를 연령대별로 새롭게 세분하면서 각 서비스마다 A, B, C라는 고유 브랜드를 구축했어요. 그러니까 C사가 연령대별로 예를 들어서 A는 10대, B는 20대, C는 30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응을 시켜봅시다. 그리고 10대를 위한 서비스, 20대를 위한 서비스, 30대를 위한 서비스를 각각 브랜드화 시켰어요. 브랜드화. 브랜드 명도 붙이고 해가지고 이 서비스들을 조금 더 세분화한 다음에 더 각각 전문적으로 더 발전시킨 거야. 이때 소비자는 C사에 대한 하나의 지식구조가 아니라 C사의 하위에 A, B, C라는 브랜드가 있다는 것과 이 브랜드 각각에 대한 별도의 새로운 지식구조를 만들어야겠죠. 왜? 지금까지는 C사에서 하는 기존 서비스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세분화되고 각각 브랜드화돼서 더 전문화됐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식구조를 A 서비스는 뭐지? 10대를 위한 서비스 뭐지? 20대를 위한 서비스 이건 또 뭐지? 30대를 위한 서비스도 생겼는데 이건 또 뭐지? 이러면서 새로운 지식구조를 형성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식구조에다 뭔가 더하고 그거를 일반화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지식구조를 형성하는 작업, 이거를 우리가 바로 재구조화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소비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자극과 반응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학습하게 된다. 자, 지금까지 봤던 거는 어떤 그 인지적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학습의 여러 가지 그 형태들을 보여준 거라면은 이번엔 뭐예요? 여러 가지 자극과 반응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학습하는 그런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극과 반응, 자극과 반응. 이런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학습을 행동적 학습이라고 한다. 됐죠? 자극과 반응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학습, 이게 바로 행동적 학습입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정보와 멋진 배우의 모습이 짝 지어져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이 배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호의적인 태도가 어디로 전이돼요? 상품으로 전이됩니다. 상품으로 전이돼.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도 좋은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해요? 행동적 학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역시 행동적 학습의 결과이다. 즉, 이렇게 배우의 이미지를 상품으로 전이시켜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좋은 태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구매까지 하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행동적 학습의 결과 예시 중 하나겠죠. 그래서 소비자의 행동적 학습에 관한 연구는 학습이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보다, 학습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보다는 자극에 따른 결과에 관심을 더 두고 있습니다. 결과. 과정보다는 결과. 그치? 이런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 인지적 과정보다는 자극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거에 관심을 더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인지적 학습이 인지주의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것처럼 이건 마찬가지로 어때요?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행동주의 심리학에는 크게 고전적 조건화와 작동적 조건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이 고전적 조건화와 작동적 조건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고전적 조건화의 이론적 토대는 고전적 조건화.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실험이 있다 해서 파블로프의 개라고 들어봤죠? 개는 파블로프가 유명하고 고양이는 슈레딩거가 유명하잖아요. 아무튼 파블로프는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주는 실험을 반복한 결과 나중에는 먹이가 없이 종소리만 들려도 먹이 없이 종소리만 들려도 개의 침샘에서 침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 이때 먹이가 침의 분비를 유발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먹이가 침의 분비를 유발하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을 무조건 자극이라고 하고 이때 반응은 무조건 반응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먹이가 뭐겠어요? 먹이가 바로 무조건 자극이고요. 침의 분비는 뭐예요? 무조건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중성 자극이 먹이인 무조건 자극과 짝지어져 반복적으로 제시된다면 이 중성 자극은 무조건 자극이 사라져도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 자극이 된다. 이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중성 자극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종소리겠죠? 종소리. 종소리라는 것은 개가 그 어떤 그 식욕으로 인해서 침을 분비하는 그런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었던 중성 자극인데, 근데 어떻게 됐어? 이 먹이를 제공할 때마다 종소리를 울렸죠? 이런 먹이, 즉 침의 분비, 무조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무조건 자극과 이 중성 자극이 짝지어졌을 때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시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먹이를 주지 않아도 침의 분비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 자극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종소리는 원래 중성 자극이었는데 조건 자극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조건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반응을 조건 반응이라 한다. 이때 조건 반응이라는 건 뭐겠어요? 먹이를 주지 않고 종만 울렸을 때 발생하는 침의 분비. 그쵸? 즉 뭐야? 어딨어? 어딨냐? 먹이 없이 종소리만 들려도 침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조건 반응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중성 자극을 무조건 자극과 결부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 조건 자극은 무조건 자극에 의해 야기되었던 반응과 매우 유사한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의 핵심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요 과정들, 요 원리가 바로 고전적 조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먹히느냐?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제품 광고에 등장시키는 것은 그 연예인에 대한 좋은 태도가, 소비자들이 그 연예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좋은 태도가 제품에 전이되기를 기대하는 거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고정적 조건화를 적용한 거겠죠? 즉, 이거를, 우리 여기서 나왔던,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 그리고 중성 자극, 조건 자극, 조건 반응, 이런 용어들로 설명해보자면 어떨까요? 이렇게 봅시다. 개가 있고요. 개입니다. 너무 좀 그렇다. 자, 개가 있고, 모기가 있고, 만화 모기, 종이 있어요. 자, 이때, 이거는 원래 뭐였어요? 종은 중성자극이었죠? 이거는 뭐예요? 먹이는 무조건 자극입니다. 이때 발생한 침은 뭐예요? 무조건 반응이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제시해서 자, 조건화가 일어났어. 그래서 나중에는 요거를 없앱니다. 그치? 자, 그러고 나서 종을 울려요. 자, 근데 이렇게 종을 울렸을 때도 침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 종은 뭐예요? 조건 자극이겠죠? 그리고 이때 나온 침은 뭐예요? 이거는 조건 반응이 되겠죠. 조건화가 일어난 후에 자극과 조건화가 일어난 후에 반응,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자, 이거를 여기 연예인과 그 어떤 제품 광고 이거를 각각 이제 대응시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개에 해당되는 거는 소비자겠죠. 좀 그렇게 하는데 이거 사람으로 소비자. 자, 그리고 원래 그 중성 자극에 해당되는 건 뭐겠습니까? 중성 자극,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던 거. 자, 뭘까요? 제품이겠죠. 제품. 예를 들어서 제품.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화장품이나 해봅시다. 화장품. 이 화장품 통이나 칠게요. 화장품. 이 화장품은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자, 근데 이 소비자들은 무엇에 반응을 했습니까? 어떤 연예인. 자, 연예인. 그래서 이 연예인과 이 화장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같이 광고에서 등장시켜가지고 이 연예인에 대한 태도를 화장품에 전이시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연예인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이 화장품만 보더라도 어때요? 연예인에게 가지고 있던 호감이 이 화장품에서도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된다. 각각 이렇게 대응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거 눈 하트예요, 하트. 하트.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치?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그러나 여기 볼게요. 고전적 조건화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관계가 깨졌을 때 더 이상 조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 광고에 동시에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경우 자사 제품과 무관한 여러 상황에서도 이 연예인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연예인과 자사 제품의 관계가 소멸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카누라는 커피가 있어요. 이 카누 커피의 대표적인 카누 커피 광고 모델 누굽니까? 공유죠. 공유. 자, 공유. 그래서 카누 커피를 딱 마실 때는 그 공유에 뭔가 젠틀하고 아주 그 멋진 이미지가 떠올라요. 키도 크시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래서 카누하면 공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공유가 어느 날 갑자기 카누 광고뿐만 아니라 맥심에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뭐 있어? 커피 브랜드도 뭐 있죠? 맥심 말고 또 뭐 있냐? 아무튼 다른 커피 막 이런 데 막 등장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카누 하면 공유 하고 가지고 있던 이런 어떤 그 조건화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야. 아, 카누 하면 공유하면 카누였는데 여기저기 커피가 다 등장해. 이러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어가지고 그냥 그 공유라는 광고 모델을 기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동적 조건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자에 가둔 흰 쥐를 대상으로 한 스키너의 실험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스키너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앞서 봤던 파블로프랑 이 작동적 조건에서의 스키너, 이 두 사람은 그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꼭 진짜 정말 반드시 배우게 되는, 특히 만약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책이 한 권 있다 치면 거의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작동적 조건화는 어떤 반응에 대해 선택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그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바로 작동적 조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적 보상이란 뭐냐면은 강화랑 처벌이 해당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세히. 어떤 반응에 긍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긍정적 강화. 자, 긍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긍정적 강화. 부정적 자극을 제거하는 것을 부정적 강화. 어떤 반응에 긍정적 자극을 제거하는 것을 긍정적 처벌, 그리고 부정적 자극을 제거하는 것을 부정적 처벌,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 긍정적 자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상이에요. 보상. 그리고 부정적 자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벌칙 같은 거. 그래서 어떤 반응에 상을 주면은, 상을 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상을 줬습니다. 그러면 청소를 더 열심히 하겠죠? 이건 뭐예요? 긍정적 자극인 상에 의해서 행동이 더 일어날 확률이 증가하는 긍정적 강화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어떤 반응에 대해서 부정적 자극을 제거하는 것. 부정적 자극, 벌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성문 쓰기. 반성문을 10장을 써야 돼. 자, 이게 부정적 자극이라 칩시다. 근데 이 학생이 오늘 청소를 정말 열심히 했어. 그래서 너 반성문 10장 쓸 거 5장으로 줄여줄게 하고 제거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계속 청소를 앞으로도 열심히 하게 됐어요. 왜? 그냥 반성문 같은 거 더 줄이려고. 그래서 확률을 증가시킨 이런 거를 부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상을 더 줘서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거 긍정적 강화. 벌을 제거해 줌으로써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것을 부정적 강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어떤 반응에 긍정적 자극을 제거하는 것, 즉 상 주려는 것을, 상으로 줬던 것을 뺏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그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 이걸 긍정적 처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야자 때마다 자꾸 도망가요. 그래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던 초콜릿 중에 초콜릿을 뺏었어. 그래서 이 학생이 초콜릿을 더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야자를 도망가지 않고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자를 도망가는 행위를 감소시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긍정적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감소시켰다 해서 긍정적 처벌, 이렇게 부르고요. 어떤 반응에 부정적 자극을 제공해서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 즉 벌을 줌으로써 그 행동을 더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야자를 도망갔어. 그래서 반성문을 쓰게 했어요. 그 반성문을 10장을 쓰게 된 학생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 이거를 부정적 처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상을 줘서 행동을 증가시켰어. 이거를 긍정적 강화. 상을 뺏음으로써 행동을 감소시켰어. 이건 뭐예요? 긍정적 처벌. 자, 벌을 줌으로써 행동을 감소시켰어. 자, 이건 뭐예요? 벌을 줌으로써 행동을 감소시킨 것. 부정적 자극을 제공한 거니까 부정적 처벌. 자, 벌을 줄여줌으로써 행동을 더 증가시켰어. 이건 뭐야? 부정적 강화. 행동을 증가시켰어. 이거는 부정적 강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선택적 보상과 그 반응이 일어날 확률의 증가 감소 여부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선물을 증정해서 상점을 더 찾도록 만드는 것. 즉, 상점을 온다는 반응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건 긍정적 강화죠. 그치? 반면 불친절해가지고 찾아오지 않게 되었어요. 자, 불친절은 강화와 처벌 중에 뭐에 해당될까요? 상과 벌 중에 뭐에 해당돼요? 벌이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그 이득을 얻었다기보단 손해를 본 거니까, 그치? 그래서 오지 않게 됐어요. 즉, 찾아오는 반응이 감소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부정적 처벌에 해당되겠죠. 부정적 처벌. 자, 이런 예시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이에요.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가 학습을 통해 구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기업이 끊임없이 마케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돼 있죠. 학습을 통해 구매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기업이 마케팅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학습은 합리적인 구매 행동을 위한 과정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합리적 구매 행동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돼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소비자의 학습이 구매 행동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 반복적 학습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에 대한 합리적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습관적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즉, 우리 그때 이전에 배웠던 글에서 봤던 자극 일반화. 그 브랜드라면은 믿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일반화 과정을 거치면서 되게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그 충성도 같은 것도 보여주고 이랬던 거 기억나죠? 이런 거랑 또 연결 지어볼 수 있겠네요. 구매하기도 하는데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봤던 자극 일반화 이런 거를 그 심리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 답 몇 번일까요? 1번은 그쵸, 답 5번이죠.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소비자의 행동적 학습은 소비자의 인지적 학습과 달리 기존의 지식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돼 있는데, 자, 어떻게 뭐가 틀렸죠 지금? 자, 이게 틀렸죠? 행동적 학습이랑 인지적 학습 이게 달라져야겠죠? 이게 바뀌어야 된다. 자, 이거를 표시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서로 바뀌어줘야 되죠. 소비자 인지적 학습은 행동적 학습과 달리 기존의 지식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이때 지식 구조는 스키마였고요. 스키마. 그리고 지식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는 과정. 재편하는 과정에 해당되는 게 뭐였어요? 재구조화였죠? 새롭게 재편하는 거. 재구조화. 그래서 스키마, 그리고 재구조화, 이런 거는 뭐와 관련있어? 인지적 학습과 관련있죠. 자, 1, 2, 3, 4 중에서 혹시 헷갈렸던 거 있으면은, 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거 여기서 선생님이 딱히 중요하게 설명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2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업은 뭐예요? 자, 인지적 학습이고요. 니은은 행동적 학습입니다. 네, 여기서 뭐가 답일까요?
답은 5번이에요. 5번. 여기서 1, 2, 3, 4 역시 그래서 바로바로 그 어렵게 막 추론의 과정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찾아서 보도록 하고요. 5번은 뭐가 틀렸어요? 자, 니은에 대한 연구는 즉 행동적 그 학습에 대한 연구는 인지적 학습에 대한 연구와 달리 소비자의 태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자, 아까 그 행동적 학습 같은 경우는 과정과 결과 중에서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갖는다 그랬죠? 결과였죠. 그래서 니은에 대한 연구는 뭐냐? 자극에 따른 결과에 그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분석하는 게 바로 니은 행동적 학습이었고요. 기억은 어때요? 아까 말했던 소비자의 태도가 변하는 거죠. 즉 학습에서의 어떤 인지 과정, 인지적 과정. 이거에 관심을 갖고 분석한다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기억과 니은이 서로 바뀌어야겠지. 이렇게 해줘야 맞겠죠? 자, 다음.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뭐냐면요. 작동적 조건화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아까 말했던 선택적인 보상, 강화, 처벌 그리고 이거랑 어떤 반응이 일어날 확률의 증가, 감소 여부 이 관계를 통해서 네 가지로 분류했던 거 그거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예시들을 각각 그 네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씩 대응을 시켜봅시다. 자, 단추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장치. 그래서 우연히 눌렀을 때 먹이를 얻게 됐어요. 자, 이거는 상이에요, 벌이에요? 상이죠. 그리고 이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나중에 스스로 단추를 누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르는 행위의 빈도가 확률이 올라가게 된 거죠. 자, 이건 뭐예요? 긍정적 강화에 해당이 됩니다. 긍정적 강화. 긍정적 강화. 자, 다음. 상자에 불편할 정도의 약간의 전기가 흐르게 해놨어요. 그리고 단추를 누르면 이거 차단되도록 했습니다. 차단되도록 했어요. 자, 그리고 우연히 단추를 눌러서 편안한 상태가 된 후에 이걸 반복적으로 경험했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단추를 누르는 행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자, 뭐예요? 전기가 흐르도록 한 것, 불편하게 만든 것, 이건 뭐예요? 벌이죠, 벌. 벌. 이거는, 이거, 벌이에요. 자, 근데, 이런 단추 누르는 행위를 통해서 벌을 어떻게 했어요? 벌을 제거해 준 거죠. 그럼으로써 행동의 빈도 확률을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켰어요. 증가시켰어.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어떤 거에 해당됩니까? 우리 아까 봤던 것 중에서 그렇죠. 벌을 부정적 자극을 제거해 줌으로써 이런 행동을 할 확률을 높였으니까 부정적 강화에 해당되겠죠. 부정적 강화. 자, 다음 3번. 상자 안에 단추를 누르면 전기가 가해져요, 이번엔. 그래서 우연히 단추를 누른 후에 전기 자극을 느꼈어요. 전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벌입니다. 자, 그리고 hin주는 단추를 누르는 행위를 이제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줄어든 거죠. 자, 이건 뭐예요? 벌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자, 이건 뭐야? 부정적 처벌이 되겠죠. 부정적 처벌. 자, 그러면 이렇게 분석한 거 가지고 한번 보자면은 일단 답은 몇 번입니까? 자, 이거 1번부터 한번 5번까지 순서대로 볼게요. 자, 실험 1에서 단추를 누르면 나오는 먹이는 특정 행동을 학습하도록 하는 긍정적 자극에 해당됩니다. 맞죠? 긍정적 자극. 이 긍정적 자극을 통해서 특정 행동, 그러니까 이 누르는 행동이 학습이 된 거죠. 그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졌죠. 그래서 긍정적 자극에 해당이 되는 거 맞고요. 다음, 실험 2에서 상자에 불편할 정도의 약간의 전기가 흐르도록 하는 것은 부정적 자극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 자극이랑 부정적 자극을 아까 선생님이 사용했던 용어로 하면 뭐예요? 긍정적 자극은 상, 부정적 자극은 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거는 아까 쌤이 사용했던 용어 중 상, 이거는 벌에 해당이 되는데, 약간의 전기가 흐르도록 하는 것은 부정적 자극을 가하는 것이고, 지금 실험 2에서는 이 벌을 제거해 줌으로써 그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높였죠. 그래서 부정적 강화를 했었죠. 맞는 내용이고. 3번, 실험 2에서 힌지가 의도적으로 단추를 누르게 된 것은 어떤 반응에 대한 선택적 보상을 통해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증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맞죠? 선택적 보상을 통해서 확률이 증가된 것이다. 그치? 누르는 행위를 할 때만 선택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더 의도적으로 많이 누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3번도 맞네요. 자, 다음 4번입니다. 실험 3에서 단추를 누르면 전기가 가해지도록 하는 거. 자, 전기가 가해지도록 하는 거, 이건 뭐예요? 부정적 자극이죠. 긍정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감소시켜 결국 자극에 반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 나와있는데, 자, 지금 여기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거는 긍정적 자극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기가 가해지도록 하는 거 부정적 자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자극은 지금 여기서 제공되지 않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5번, 실험 3에서 힌지가 단추를 누르지 않게 된 것은 어떤 상점에서 불친절을 몇 차례 경험한 소비자가 그 상점을 다시 찾지 않는 경우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자, 아까 소비자가 불친절을 경험한 소비자가 상점을 찾지 않게 된 거, 얘가 뭐라고 했었죠? 아까 예시 본문에 뭐라 나왔었지? 부정적 처벌이라 했었죠? 여기도 부정적 처벌에 해당되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 문제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먼저 갑은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 밥을 많이 먹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고통스러웠다. 때 소화가 되지 않을 때마다 먹었던 디소화제를 찾았는데 시골에 이 약이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갑은 평소 졸음을 쫓기 위해 마시던 이 음료수를 마셨더니 소화가 되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 그래서 갑은 그 후로 졸음을 쫓을 때 뿐만 아니라 소화가 안 될 때에도 이 음료수를 마시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우리 앞서 봤던 글의 내용 중에서 관련 내용을 이렇게 좀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어때요? 자, 이 음료수라는 것을 평소 갑은 졸음을 쫓기 위해 마시는 음료수다라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야? 기존의 그 지식 구조 스키마는 뭐예요? 기존의 스키마가 이 음료수는 졸음 쫓을 때 마시는 음료수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이 음료수 뭐야? 졸음 쫓을 때 마시는 음료수, 이게 기존의 지식 구조였는데 이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소화 안 될 때도 마시면 효과가 있다라는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지식 구조에 첨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인지적 학습에서 특히 첨가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인지 중에서도 첨가. 자, 다음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을은 신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높이기 위해 광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자, 을은 광고 모델로 차분하고 고상한 이미지로 유명한 연예인 FC, FC를 기용하고 제품이 등장할 때 이미지를 부각하는 화면과 음악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신제품에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같이 반복적으로 그 TV 시청자들, 소비자들한테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몇 달 후 연예인 FC가 화장품 광고에서와 유사한 이미지로 이런 고상하고 차분한 이미지로 과자 광고에도 출연하게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거 아까 봤던 예시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됩니까? 뭐로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죠? 그쵸. 고전적 조건화 행동적 학습에서 특히 고전적 조건화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또 대응을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 갑이 소화가 되지 않아 디소화제를 찾은 것은 경험적 학습을 통해 갖게 된 소화제에 대한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 있군. 그렇죠. 디소화제에 대한 기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마시고 싶어서 찾은 거겠지? 1번 맞는 내용이고. 2번. 갑이 소화가 안 될 때마다 이 음료수를 마시게 된 것은 갑이 새로운 정보를 수용함으로써 이 음료수에 대한 지식을 재고조화하게 된 것이겠군. 자,
어때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재구조화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첨가죠? 첨가. 재구조화는 아예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건물을 새로 짓는 거야. 어떤 아파트가 있었는데 옆에다 새로운 아파트를 짓거나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완전 재개발하는 게 바로 재구조화라고 한다면은 첨가는 뭐예요?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다가 시설이나 방이나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건물을 더 붙여서 짓는 걸 첨가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재구조화가 아니라 첨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음료수에 대해서 기존의 그 지식구조, 스키마가 이미 있었어요. 거기에 이게 첨가된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이 음료수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다가 이 음료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음료수 또한 소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됐어. 그러면 이거는 재구조화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이 음료수를 아예 모르고 있다가 이 음료수라는 것에 대한 그 지식구조가 새로 형성이 된 거니까. 근데 이미 이 음료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지식구조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건 첨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3번. 을이 연예인 FC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여 신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겠군. 그렇죠? 지금 행동적 학습에 대한 거고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그 고전적 조건화가 일어나서 구매 행동을 유발하려는 그런 전략인 거죠. 학습 중에서도 특히 행동적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다. 4번. 을이 연예인 FC를 광고 모델로 쓴 것은 FC 이미지를 무조건 자극으로 하여 신제품에 대한 조건 반응을 일으키고자 한 것이겠고, 아까 우리 봤던 그림 이거 있죠. 이미지를 무조건 자극으로 하여 연예인의 이미지를 무조건 자극으로 해서 지금 조건 이거 하나 있어? 조건 반응을 이렇게 소비자의 눈이 하트 뿅뿅 되는 조건 반응을 일으키고자 한 거다.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 이렇게 그쵸? 이렇게 정리했었지. 다음 5번. 을이 화장품 광고를 위해 기용한 연예인 FC가 제과업체의 과자 광고에도 출연한 것은 을의 화장품 광고에 대한 광고 효과를 떨어뜨렸을 수 있겠군 라고 말했는데 이거 어디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이죠. 여러 광고에 동시에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경우 자사 제품과 무관한 여러 상황에도 연예인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소멸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깨져가지고 조건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연결 지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광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설명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어요. 선생님이 이번 영상에서 자꾸 헛기침하고 기침하고 말도 자꾸 꼬여가지고 여러분들 듣는데 좀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다음에 영상 찍을 때는 조금 더 멀쩡한 컨디션으로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서 또 같이 풀어볼 만한 그런 지문 골라가지고 영상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